안녕하세요. 올레비엔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글쓰기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프렌드에서 좀, 어, 약간 옛날 느낌이 나는 그런 곳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무대로 뛰어가 볼게요. 무대에 올라가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공간은 메타버스 공간, 이프렌드라고 하는 공간이고요. 오늘은 여기서 글쓰기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쓰기 방법을 잘하면 글을 잘 쓸까요? 저는 글쓰기 방법을 많이 고민해 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글쓰기 방법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작가는 어떤 사람들일까? 글쓰기 방법을 어떻게 작가를 알아야지 잘 이해할 수 있을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들은 어,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 중에서 지성인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어, 과학자, 잠시만요. 이쪽으로 좀 똑바로 쓴 다음에 이야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과학자, 의사, 그리고 되게 뭐 법관, 뭐 똑똑한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작가들도 지성인으로 항상 인정받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뭘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법관보다 법을 더 잘 알 리도 없고, 그리고 막 의사나 과학자처럼 학문적인 깊이가 엄청 깊거나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들은 엄청 똑똑한 사람이긴 하지만 뭔가 깊이 있는 학문을 했다고 하기는 좀 애매할 것 같아요. 특히나 시인이나 소설가의 경우에는. 그런데도 작가가 인정받는 이유는 어, 저는 작가는 약간 지식산업에서는 약간 무자본 창업에 가깝다고 보는데요. 약간 미천이 없어도 경험과 통찰력이 깊은 사람은 작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작가들은 깊은 사유와 통찰을 통해서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과 어, 본능 같은 것들을 이해시켜주는 사람이기 때문인 거죠. 얼마 전에 어, 방송을 하나 봤는데 어떤 사람이 뭔가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뇌의 신호만 스캔을 해서 그 사람이 본 것을 재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에서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본 내용을 영상처럼 재생할 수 있는 기술이 생겼다고 해요. 그런데 작가들은 어,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이 보지 않은 것을 어, 업로드해주고 뇌로 직접 업로드해주고 그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서 재현할 수 있는 것. 그게 작가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작가입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어떤 글을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글이라고 생각하시고 설원에 눈이 가득한 설원, 광활한 설원을 어떤 사람이 혼자 외롭게 걸어갑니다. 발자국이 그 사람 혼자 지나가는 길이 남겠죠. 발자국이 뒤에 설원 위에 찍힙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저 설원 끝에 보이는 오두막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 오두막에는 어, 희미하게 빛이 빛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그 보지 않는 것을 머릿속에 이미지화했고, 만약에 그 기술, 머릿속에 있는 뇌를 스캔해가지고 그 영상을 다운받는 기술이 있다면 아마 우리는 보지 않은 그 설원을 걸어가는 어떤 사람의 장면을 다운받아서 영상으로 재생할 수 있을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힘을 가진 것들이 작가죠. 그래서 무자본 창업을 한 이 지식산업 속에 있는 작가는 그래서 그 똑똑한 사람들 속에서 지식인으로 인정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작가들은 어떻게 해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바로 업로드할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술이라고 하는 것. 뭔가를
창조하는 것은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어떤 피아니스트 아니면 어떤 운동선수는 진짜 어린 나이 막 4살, 5살 때부터 매일같이 훈련을 계속해 가지고 예술적인 동작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글을 쓰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하루아침에 글을 잘 쓰기를 바래요. 근데 글도 예술의 경지에 오르려면 훈련이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다각적으로 글을 훈련해서 어떤 환경에서도 글을 잘 쓸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상황도 묘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독자들을 자기의 흐름으로 끌어올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훈련의 기본은 매일매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훈련의 재료는 메모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감정과 순간과 생각은 사실 구름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강아지 모양의 구름이 있어서 막 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순식간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내가 봤던 그 강아지 모양의 구름이 어디 있지? 하면서 찾을 수 없는 순간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게 바로 생각인데 그 생각을 그 순간에 메모하지 않으면 구름처럼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 메모를 강박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글쓰기의 기본 훈련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시점에서 써보는 겁니다. 제가 자꾸 글을 가리니까 이쪽에 펜 옆으로 가겠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오면은 네. 그래도 가리네요. 한 가지 내용을 여러 시점에서 써보는 거는 글쓰기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인데요. 어떤 때는 결론을 먼저 써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시간 순서에 따라서 흐름을 먼저 써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3자의 입장에서 써보기도 하고, 아니면 1인칭으로 써보기도 하면서 글쓰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똑같은 상황을 묘사하는 훈련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글쓰기가 빨리 느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예술가들이 존경받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제가 화면을 안 가리려고 열심히 이쪽 저쪽으로 돌아다녀 보는데 어렵습니다. 네, 앞에 보기도 어렵네요. 앞을 잠깐 보고요. 글쓰기에서 인생을 갈아 넣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는 시간을 갈아 넣어서 매일 글을 쓰는 방법이고요. 한 가지는 운명을 갈아 넣어서 온갖 경험을 다하기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실 건가요? 어, 글쓰기는 마음과 경험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온갖 경험을 하고 온갖 시련을 겪은 사람은 사실 통찰력이 뛰어날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온갖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생각의 깊이도 깊어지고 통찰력도 깊어지고 경험도 다양해질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내 운명, 나를 시련에 빠뜨려가지고 글을 잘 쓰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아니면 매일매일 훈련을 통해서 내 인생에 시간을 갈아 넣어서 글쓰기를 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느 쪽이든 인생을 갈아 넣어야지 글을 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무자본 창업자인 작가들이 존경받는 거겠죠. 그러면 글을 잘 쓰는 비법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 한 문장으로 글을 잘 쓰는 비법을 설명하는 건데요. 원칙을 버리고 선을 넘어라. 글쓰기의 원칙들은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뭐, 2가식으로 쓰면은 내 메시지가 강렬하다. 맞춤법도 있고요. 그리고 뭐, 문장 기호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접속사를 쓰지 말라. 부사는 이렇게 써야 된다. 형용사는 이렇게 써야 된다. 표현은 이렇게 써야 된다. 수많은 글을 잘 쓰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칙은 훈련으로 채워되는 겁니다. 이 원칙을 생각하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어,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글쓰기의 원칙이라서 글을 쓸 때는 원칙은 잠깐 잊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고치면 되니까요. 그리고 글은 작가에게 가장 자유로운 공간입니다. 못할 말도 없고 누가 작가에게 감히 이 말은 써도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간섭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곳, 가장 작가가 자유로워지는 공간이 바로
글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작가 중에 이상이 있잖아요. 이상은 아직도 어 이해하기 쉬운 산문도 있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운문도 있잖아요. 이상의 시는 아직까지도 이해하기 어렵고 해석의 여지가 많이 있는데, 사실 어 글 이상의 시를 글쓰기의 원칙에서 보면은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원칙을 다 넘고 선을 넘은 것이 이상의 시라고 볼 수 있는데, 범인은 천재의 기행을 이해할 수 없다고 제가 밑에서 적어 왔는데 맞습니다. 어 원칙을 버리고 선을 넘었더니 이상을 천재 작가로 사람들이 추앙하게 된 거죠. 그 바탕에는 분명히 이상이 잘 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산문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렇지만 그 안에서 가장 자유로웠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이상입니다. 그래서 원칙을 버리고 선을 넘어라,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글 안에서 가장 자유로운 자신만의 세계를 펼치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제가 쓰는 글쓰기 방법 중에 하나는 명제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명제 만들기의 특징은 글쓰기의 재료를 모으는 것이기도 하고 생각의 깊이를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생각의 깊이를 만드는 것과 글쓰기의 재료를 모으는 거,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하시죠?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명제를 만드는 것의 장점은 내가 쓰는 글의 소재를 이해하기에 좋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가져온 게 있는데, 제가 다른 네이버 프리미엄 채널에서 쓰고 있는 불행환전소라는 습작인데, 제가 그냥 기분 날 때 어떤 때 쓰고 한 달에 한 번 쓸까 말까 한 어, 습작입니다. 제목이 불행환전소인데요. 이게 명제 만들기를 설명하기에 굉장히 좋은 소재라서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불행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불행 환전소를 쓰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불행은 문학의 주요 소재더라고요. 불행이 없는 문학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알고 보니 TV 뉴스나 드라마에도 불행이 넘쳐나죠. TV의 뉴스의 사회면이나 행복한 뉴스, 훈훈한 뉴스는 가끔 하나고 대부분의 뉴스들은 다 슬픈 거고, 드라마도 불륜, 심파 이러면서 불행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유명인들의 불행은 돈이 됩니다. 유명인들은 어, 관찰 예능 같은 데에 나와가지고 부부싸움, 아니면 문제 있는 자신의 아이, 이런 불행을 팔아서 돈을 법니다. 불행이 돈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죠. 그래서 보니까 불행을 파는 산업은 아주 다양한 거예요. 출판 산업에서부터 영상, 어, 예능, 엄청난 산업들이 불행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됐죠. 우리는 만약에 불행을 주면서 글을 쓰라고 하면 내가 겪은 불행에 대해서만 집중했을 건데, 명제 만들기를 하면 이렇게 불행을 다각적으로 객관적으로 이해하게 되면서 내가 고른 소재의 깊이를 더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내 소재를 이해하기 시작했다면 이 명제 만드는 거를 기법적으로 다양하게 만들어서 내 글의 재료를 더 풍부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인과관계에 따라서 명제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과관계에 따라서 불행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행은 비밀에서 시작됩니다. 불행의 시작이 어디서 올까? 인과관계를 따라서 생각해 본 거죠. 또 불행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를 생각하고, 또 누구에게 올까? 가까운 사람한테 오죠. 멀리 있는 사람한테서 얻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불행하기 때문에 사람이 나빠질까? 아니면 나빴기 때문에 불행이 먼저 올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선후 관계를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 인과관계를 따라서 명제 만들기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착한 사람이 불행할까? 나쁜 사람이 불행할까? 이거를 생각해 보니까 착해도 불행하고 나빠도 불행하더라 하면서 인과관계를 따라서 불행의 원인과 결과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래서 아까는 나의 경험만 있었던 불행에 대한 이야기가 불행의 특성, 그래서 불행의 산업, 불행이 환전되는 것, 그리고 이제 인과관계를 따라서 불행은 비밀과 가까운 사람, 그리고 착하고 나쁘고랑 상관없고, 이런 거에 대해서 불행에 대한 글의 어, 재료가 굉장히 풍부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감각적으로, 그러니까 직관만으로 명제 만들기를 또 이어나갈 수가 있는데요. 불행은 불투명해지는 것이다. 직관이 감각적으로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불행은 사람을 딱딱하게 만든다. 이것도 감각적으로 뭔가 어떤 단어더라도 사람의 감정이 개입돼 가지고 느낌이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표현하는 것이 이렇게 특성이나 직관적으로 명제 만들기인데요. 그리고 또 불행은 눈을 가린다. 어, 불행은 예측 불가하다. 그리고 가끔은 유명한 글을 인용해서 가져오기도 합니다. 행복의 모습은 같지만 불행의 이유는 다 다르다. 이렇게 명제를 만들어서 글의 재료를 풍부하게 만드는 것이 글쓰기의 재료를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명제 만들기로 글쓰기의 재료를 풍부하게 만들었다면 저는 그거를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데요. 어, 그게 일종의 사고 실험이라고 할 수 있죠. 사고 실험은 어,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과학자나 아니면 철학자들이 많이 하는 어,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것, 그런 건데요. 글 쓰는 작가한테도 사고 실험은 굉장히 중요한 글의 재료가 됩니다. 우리가 글을 쓸 때는 작가는 마치 아이가 된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의 이유를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글 안에서는 원래 그런 것,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작가한테 당연한 것은 어, 왜 그런지 이유를 찾아봐야 하는 더 중요한 문제일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글쓰기는 결국에는 모든 것의 이유를 찾아서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온 사고 실험은 착한 것, 착한 행동의 이유를 찾아보는 것, 그러니까 선한 것을 납득하는 것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선한 것은 대표적으로 당연한 것, 사람들이 당연하게 그래야만 한다고 이해하는 건데요. 과연 착하게 사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왜 착하게 살아야만 하는지 사고 실험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저는 사람들이 어,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착하게 구는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일단 저는 운전을 처음 배울 때 그 상대 중앙선에서 반대 차선에서 오는 상대편 운전자를 믿기가 어려웠어요. 왜 중앙선을 넘어오지 않을까? 만약에 도로가 막 한쪽 차선만 꽉 차 있고 한쪽 차선은 비어 있다면 중앙선을 넘어서 맨 앞으로 가는 그런 못된 행동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거 의심스러웠거든요. 물론 나의 안전되기 때문이긴 하지만 안전이 의심되지 않는 상황에서 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까? 그 행동이 주는 이익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무인 상점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무인 상점에서 제대로 돈을 내는 사람들의 이익은 무엇일까? 아니면 뭐 계산대에서 계산이 잘못돼 가지고 뭐 1,000원, 2,000원 큰돈이 아닌데 굳이 돌려주러 오는 사람들의 이익은 무엇일까? 아니면 또 가끔은 "바보같이 사 너는 너무 착해서 탈이야." 이렇게 착한 것을 욕하는 상황. 꼭 착한 것이 당연한 것일까? 이런 어 착하다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사고 실험을 통해서 해결해 보는 겁니다. 동물들한테도 윤리가 있습니다. 윤리라기보다는 선한 마음이 있는 거죠. 동물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착하게 살았어야만 하는데요. 특히나 무리 활동을 하는, 무리 생활을 하는 동물들은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무리에서 쫓겨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마치 납득할 수 없지만 중앙선을 지켜야만 하는 무리 생활과 같은 거죠. 운전자가 자꾸 중앙선을 넘어 가지고 사람이 없다고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안전에도 분명히 문제가 되지만 언젠가는 걸려 가지고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거나 하는 일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내면적으로 체화해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면 나쁘다.'고 몸이 각인하게 된 거죠. 그래서 동물들도 주인이 물건을 이렇게 놓고 안 보는 척 하잖아요. 그러면은 당당하게 와서 먹을 것 같잖아요, 동물은 착한 마음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런데 동물들도 그거를 막 훔쳐먹지 않고 어 주인한테 달라고 해 본다든가 아니면 주인은 되게 몰래 주인이 안 볼 때 와서 도둑질하는 것처럼 도둑질하고서 어 어 잘못한 사람처럼 몰래 숨어 있습니다. 그거는 선한 마음이 몸을 지배해 가지고 내가 어딘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거를 몸이 표현하는 건데요. 여기에 또 해답이 있습니다. 나쁜 행동은 신체적 긴장도를 올립니다. 그래서 선은 가장 강력한 안정제, 이너피스를 유지하는 안정제인데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무인 상점에서 굳이 돈을 내고 굳이 내가 뭐 신고될 위험이 없는데도 되돌아가서 1,000원, 2,000원을 돌려주는 거죠. 마음의 평화가 1,000원, 2,000원, 10,000원, 20,000원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그거를 굉장히 정확하게 따져서 생각하지 않지만 몸이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젊음의 묘약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이 얼굴이 미워진다고 하잖아요. 자신의 신념을 어기면서 이익을 지키다 보면은 얼굴이 변하는 경우가 많은데 얼굴이 예쁘게 유지하려면 착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고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집에 앉아서 우리가 착해야 하는 이유, 착하면 얻어지는 이익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것이 글쓰기의 과정과 결론이 될 수 있습니다. 글쓰기의 재료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사고 실험, 명제 만들기를 하면서 글쓰기의 재료를 풍부하게 했더라도 글을 가장 잘 쓰는 중요한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달력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저희는 저희가 스스로 누가 시키지 않는데 더 좋아서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쓰기는 기본적으로 예술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훈련의 결과이고 글쓰기의 재료는 강박적으로 메모해야 되고 이 메모의 주체는 아까 말하듯이 어 뭐 기본적인 메모도 있지만 명제 만들기와 사고 실험 등을 통해서 강박적으로 메모를 해 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한 가지 내용을 여러 시점에서 써 보는 것도 글쓰기의 기본 훈련 중에 하나고 결국에는 좋은 글쓰기는 인생을 갈아 넣어야 한다. 요렇게 이야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매일 글 쓰는 초고 완성 프로젝트 책린지도 하고 있고요. 오늘 글쓰기의 원칙, 글쓰기의 방법론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해 봤습니다. 화면이 네. 글쓰기의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어떠신가요? 글쓰기, 명제 만들기, 그리고 사고 실험. 어 좀 '아 이런 방법이면은 정말 글쓰기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글쓰기의 재료를 풍부하게 하는 것, 그리고 인생을 갈아 넣는 것, 이런 얘기를 해 봤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제가 좋은 글쓰기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